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하거나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야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짐승이에요. 인간처럼은 생겼지만 지능이 떨어지고 간사하며 매우 악하고 배반을 잘하는 짐승이죠. 물론 야후는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가상의 짐승입니다. 현실에는 없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사람의 탈을 쓴 금수 같은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았었고 제가 직접 밥을 해서 먹이고 보살펴 주기도 했죠. 정성껏 돌보며 키워주었지만 이 짐승 같은 인간은 저를 배신하고 사람이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제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올해 65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제게는 3명의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중 제 막내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게는 아들이 2이 있고 딸이 1 있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 아빠를 닮아 곰처럼 묵묵했고 둘째인 딸은 저를 닮아 가정적이었죠. 유독 셋째인 막내만 저희 부부 누구도 닮지 않았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 성격을 꼭 닮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무척이나 이해타산이 정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셋째 아들은 똑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어려서부터 셈에 밝았어요. 엄마, 축의금 봉투에 5만 원만 넣어. 셋이서 와서 어떻게 5만 원을 넣니? 보니까 식대도 비싼 식당 같은데. 지선이 아줌마도 저번에 우리 큰형 결혼식에 와서 10만 원 넣고 내 식구 다 몰려와서 식사했잖아. 우리 집안에서 가장 이득을 계산하는 능력이 좋았어요. 자기 형이나 누나보다도 공부를 잘했고요. 조금만 책을 보고 시험을 치러도 성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셋째가 뭐가 돼도 될 줄 알았습니다. 셋째에게 은근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정작 고3 시기를 거쳐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건 첫째와 둘째였죠.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 셋째 아들 성적이 잘 나온 것은 시험 때마다 매번 컨닝을 해서 그런 거더군요.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를 괴롭혀서 매번 그 친구를 이용해 시험을 잘 본 거였어요. 이렇게 셋째는 그 똘똘한 머리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했죠. 매번 따끔하게 혼을 내도 막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셋째는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루고 미루던 군대를 가게 되었죠. 졸업 후에도 특별한 기업체에 들어가지 못한 막내 아들은 일용직과 계약직 일들을 하며 근근히 돈을 벌어가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33살이 되었을 때 장가를 간다며 예비 며느리를 저희 부부에게 소개해 주었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긴 부끄럽지만 전 솔직히 예비 며느리를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직업, 배경, 학력 이런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든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며느리만의 독특한 느낌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세상 어떻게 막 살아도 상관없다는 듯한 눈빛이나 너저분하고 야시시하게 입은 옷들이 싫었죠.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요?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요. 혼자 사는 것도 지겹기도 했고요. 혼자 살아요? 부모님하고 안 살고 나와서 자취하나 봐요? 왜요? 집에 있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는 언니 자취방에서 돈 거예요. 둘이 어디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재미로 하나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하는 거지.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사는 게 재미 빼면 뭐 남아요? 짧은 인생 재미지게 사는 거지. 저기 아줌마, 그거 진짜 진주예요? 세상에, 아들이 소개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던 날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말없이 연신 물만 마셨어요. 난 결혼 반대다. 어쩜 애가 그렇게 예의가 없니? 아까 봤니? 나보고 아줌마라고 하더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애는 착해. 착하면 뭐하니? 머릿속이 텅텅 비었는데.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나도 네 엄마 의견처럼 반대다. 시부모한테 인사 오는 날 저렇게 술집 여자처럼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세상 전체에 어디 있냐? 저와 남편은 반대를 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본 첫째와 딸도 기겁을 하며 반대를 했죠. 하지만 막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어요. 대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그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저희가 끝까지 반대를 하자 저희와 연을 끊고 둘이 도망쳐서 살림을 차리겠다고 반협박을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알아서 잘 살라는 심정으로 허락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저는 사돈과 상견례를 하면서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냥 기절해버리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왜 저렇게 자랐는지 단박에 이해가 갔어요. 저희 부부는 상견례를 하면서 예비 사돈들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완전 대박 아닌가요? 저 같은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묻고 싶네요. 저는 나만 이런 환장한 경험을 해봤나 싶어 다른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부끄러워서 어디에 묻지도 못하겠더군요. 일단 시작은 바깥 사돈의 입장으로 시작되었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사돈 부부와 며느리가 함께 오는 게 아니라 바깥 사돈만 먼저 오셨죠. 그리고는 저희 부부 앞에 마련된 의자에 쓰러지듯 털썩 앉아버리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술 왕창 취한 사람의 행동이요.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의 진한 소주 냄새가 그 증거였고요. 그러더니 혀 꼬부라진 말로 인사를 하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빠지더군요.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셋째가 극구 말리더군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부처님의 인내심까지 빌려와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안사돈과 며느리가 나타났죠. 그래도 안사돈은 나름 차려입고 나오긴 했더군요. 늦어서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엄마가 늦잠을 자서요. 저런 당당한 모습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더군요. 안사돈의 등장에 꾸벅꾸벅 졸던 바깥사돈이 일어났죠. 그때 안사돈이 바깥사돈 귀에 대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안사돈 딴에는 속삭이듯 말한다고 말한 거겠지만 제가 청력이 좋은 건지 안사돈 화통이 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 다 들어버렸습니다. 이 주정뱅이 새끼야. 오늘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아빠라는 새끼가 상견례 날 술 처마시고 나타나서 졸고 있니? 네가 사람 새끼냐? 술 처먹는 하마냐? 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삭임에 답하는 바깥사돈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어요.
남이사 술을 처마시던 이 농약을 처마시던 넌 어제도 그 새끼랑 딩구 누나 집에 안 들어오신 거냐? 응? 아주 졸라 바쁘겠다 야. 정말 판타스틱하더라고요. 평소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던 제 남편도 그날은 너무 놀랐는지 물잔을 엎더라고요. 저희가 그러거나 말거나 바깥사돈의 그 말 한마디는 상견례장 부부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사돈 앞에서 너나 별다방 김양이나 물고 빨지 마. 아이 뭐? 네가 봤냐? 봤어? 그리고 좀 물고 빨면 어때? 에? 그럼 널 빨이? 그러면서 둘이 온갖 원색적인 욕을 쏟아부으며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상황에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듯 대수롭지 않아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째에게 제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했어요. 거의 인생 막장 끝에 있는 집안이잖아요. 저런 집안이랑 엮이는 순간 저희 집안도 박살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아들은 저걸 보고도 제 말을 안 듣더군요. 저딴 집에서 살아왔을 엄마 며느리, 이 지혜가 불쌍하지도 않아? 순간 아들 말이 맞다는 생각도 아주 잠깐 들긴 했어요. 저런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게 컸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하지만 동정심으로 제 아들 인생을 걸 순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순간에도 담배 태운다고 라이터를 찾아 나가는 예비 며느리를 보자 불쌍하다 생각한 마음도 쏙 들어가더군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 이 결혼 절대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아들은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하듯 며느리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제 앞에 나타났죠. 그리고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내밀더군요. 혼인신고했어. 지혜랑. 너? 엄마 지금 당장 죽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혼인 취소 안 된다고 구청에도 크게 써있더라. 어쨌거나 이제 지혜가 엄마 며느리야. 불쌍한 애야. 그러니까 엄마가 며느리라는 생각보단 그냥 딸이 생겼다 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되어준다는 생각으로 잘 좀 해줘. 어머님, 저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볼게요. 혼낼 거 있으시면 혼내세요. 고칠게요. 처음 보았을 때와는 좀 달라 보이는 며느리였죠.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혜를 며느리로 받아주기로 했죠. 그런데 엄마, 우리 돈이 없어서 엄마 아빠 집에서 당분간 신세 좀 질게요. 넌 돈도 없는 놈이 결혼을 한다고. 아이고. 남편처럼 저도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들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질끈 눈을 감아버렸죠. 그렇게 셋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웃기니? 이게 웃겨? 저번에는 셋째 며느리한테 밥에 넣을 콩 좀 씻고 불려두라니까 그걸 하나하나 퐁퐁으로 닫고 앉아있더라. 뭐 착하네. 남들 같으면 그냥 물에다 넣어버리고 끝낼 텐데. 그게 착한 거니? 모자른 거지. 진짜 대체 뭘 하다 온 건지 모르겠다. 얘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세탁기도 못 돌려. 밥솥도 쓸 줄 모른다니까. 저번에 옳게 만나보니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던데? 조금 모자란 느낌은 드는데 아기는 없는 것 같아. 옳게 친정이 완전 막장이라며? 그런 집에서 컸으니 그런 거 아니야? 에휴, 나도 그거 생각하면 좀 짠해서 잘해주려고 노력하긴 해. 지혜도 이제 자기 친정부모는 다시 안 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막내 며느리인 지혜와 몇 달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긴 했어요. 지혜가 생각보다 착하다는 점이었죠.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말한 것처럼 제가 가르쳐주면 잘 따랐고 혼내면 토 달지 않고 또 새겨들었죠. 그래서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다만 문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죠.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까지요. 지혜야, 김치를 냉동실에 넣는 사람이 어딨니? 냉동실에 넣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냉동실에 넣는 게 더 오래 보관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참을 인을 마음에 새겨가며 며느리를 좋게 좋게 타이르듯 가르쳤죠. 하지만 가끔 참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나 정시 퇴근을 하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안방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의아해서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겁을 했네요. 지혜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거실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속옷만 입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망사 재질의 얇은 속옷을 입고요. 나중에 남편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다시 나갔다고 하더군요. 네? 저는 가족끼리는 상관없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가족이시니. 가족이어도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는 거지. 아이고, 어서 들어가서 옷 입고 나오너라. 그러면 또 말은 잘 듣더군요. 같은 잘못을 다시 안 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게 혼이 나면 저 몰래 슬그머니 집을 나가더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 밖에서 저 몰래 담배를 태우는 것이었죠. 결국 제가 설득에 설득을 해서 금연까지 시켜야만 했어요. 이렇듯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친해지기 어려운 수많은 벽들이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매일 당연한 것들을 지적하며 혼을 내야 하는 저도 이제는 며느리를 마주하는 게 불편했고, 잘하겠다고 큰 마음을 먹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지만 매일이 혼나는 일뿐인 며느리도 점점 제게 마음을 닫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던 거긴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1년간 이어갔어요. 저는 셋째를 닥달하며 어서 돈 벌어서 분가를 하라고 재촉할 뿐이었죠. 그리고 2018년 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막내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의 사망 소식이었죠. 유방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온몸에 전이가 된 후였다고 하더군요. 막내 며느리도 전혀 모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만큼 왕래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막내 며느리는 평소에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정 엄마의 부고 소식에도 같은 표정이더군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텅 비어있는 식장에는 안사돈의 친구로 보이는 분들 몇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바깥사돈이 조문객을 맞이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 지혜를 보자 그제야 어기적 일어나 다가왔죠. 이 멍청한 거사, 부조 챙길 생각 하지들 말어. 알았어? 엄마 가는 길 조용히 보내드리자. 나도 큰 소리 안 낼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바깥사돈이었어요. 그렇게 안사돈의 명복을 빌어드리고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남아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며칠간은 그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지내더군요. 슬픈 건지 아닌 건지 감을 잡지도 못하겠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 이제 엄마도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고아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님께서 대신 제 엄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말이었죠. 매일 먼 허공만 보고 있더니 그날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더라고요.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마. 그러자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급하게 며느리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자기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기에 큰 슬픔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 착각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오면 무슨 일들을 겪어왔는지 제가 알 도리는 없었죠. 다만 그때의 며느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고 쉽게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반년이 흘러갔어요. 저는 며느리와 약속대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처럼 며느리를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더군요. 무엇을 해줘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셋째와 며느리가 제게 와서 말을 했어요. 엄마,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우리 유학 좀 다녀올게요. 유학? 갑자기 무슨 유학을? 가서 영어 공부 좀 하려고요.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그래서 어디로? 필리핀이요. 거기가 거주비도 저렴하고 영어권 국가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직업 가져야 하잖아요. 요즘은 영어 못하면 취업도 못해요.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여서 난 통 모르겠다. 문제는 돈이 좀 부족해요. 제가 일하면서 모으긴 했는데 이 사람도 함께 가려니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드네요.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더군요. 반년 전 저를 엄마로 부르고 싶다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죠. 그래, 가서 공부해라.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마.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만약 지금의 저라면 절대 며느리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의 한이 되는 결정이었네요. 어쨌거나 그때는 자식이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겠다는데 반대를 할 수 없었어요. 돈이 없다면 마련을 해야 했죠. 소식을 들은 첫째와 둘째가 돈을 보태주었어요. 저도 적금을 헐고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해 주었죠. 셋째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며 책자를 가져와 보여주었지만 보여준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잘 알아보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아들 부부는 1년간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며 떠났어요. 아프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괜히 돈 아낀다고 궁상 떨면서 있지 말아라. 조심히들 다녀와. 어머니 고마워요. 그저 유학 비용을 마련해준 제게 고맙고 미안해서 막내 며느리가 우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셋째 아들 부부가 필리핀으로 떠나고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들이 유학 중 혹시나 돈이 필요할까봐 저도 여윳돈을 좀 마련해 두어야 했거든요.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일을 1년 가까이 하다 보니 생각보다 무척 힘들더라고요. 무릎이랑 팔꿈치 쪽 관절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저녁 시간대에 주로 일이 있어서 남편을 챙기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순 없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셋째에게 가끔씩 생활비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줘야 했거든요.
가끔 셋째 며느리 지혜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목소리가 무척 어두웠어요. 힘든 일이 있는지 물어도 지혜는 제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뿐이었죠. 그때는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더욱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신문에서 괜찮은 일자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동안 집 청소해주고 반찬 정도 만들어두면 되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나가 일하는 건데 시급이 무려 2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일 대신 그 일을 제가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집에 일을 하러 간 첫날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구인 공고를 올린 사람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50평대의 꽤나 큰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이를 자기 딸이라고 제게 소개했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늦게들 결혼하는 추세이니 나이 많은 애아빠가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집 어디에도 결혼한 느낌의 사진 한 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죠. 그리고 애엄마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이혼을 한 건가 싶었지만 저렇게 갓난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했다? 그것도 이상했죠. 무슨 사연이 있나 궁금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청소와 반찬 만들기, 그리고 이유식 만들기를 했습니다. 아기는 남자가 물고 빨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정성으로 돌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슬쩍 물어보았죠. 애 엄마는 통 볼 수가 없네요. 애 엄마는 아이 낳다가 하늘 날아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군요. 아차 싶었죠.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이 나이 먹고 저 갓난쟁이랑 단둘이 살고 있으니 이해합니다. 그 뒤로 저는 괜한 말실수를 더 할까봐 입은 다물고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일을 해준 것 같아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갓난쟁이를 혼자 키우는 50대 아빠라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일하다 보니 그 남자도 저를 완전히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이를 제가 업어서 재워주기도 하고 분유 먹이고 살펴주었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셋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는 이미 아이도 일찍 낳아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아직 셋째만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 셋째 며느리 지혜 생각이 나서 안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답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 바로바로 답이 오곤 했는데 그땐 확인조차 안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어 셋째에게 연락을 하니 필리핀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일하러 가는 집 남자가 밤에 통 잠을 못 자는지 낮에 아이를 보다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저도 애를 3명이나 키워봤으니 잘 알죠. 저 때쯤 갓난아이는 새벽에도 자다 깨고를 반복하고 분유 먹이고 트름시키고 똥 기저귀 갈아야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통잠을 못 자잖아요. 아기가 엄마가 없으니 아빠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애를 보느라 낮에 저렇게 졸고 있는 거였죠. 안쓰러운 마음에 어느 날 제가 몸보신을 시켜줄 요량으로 집에서 시골 닭을 한 마리고 와서 일하는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일하는 집에서 한 번 더 끓인 다음 점심으로 주려고 평소 일하러 가는 시간보다 1시간쯤 일찍 남자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자 집에 가니 대문이 훤하게 열려있더군요. 안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안으로 들어가니 남자와 어떤 여자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자세히는 듣지 못했죠. 저 사장님.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정말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그 집 주인 남자와 언성을 높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셋째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지혜니? 엄마, 네가 왜 여기 있어? 필리핀에 있는 거 아니었어? 제 등장에 며느리는 크게 놀라 하더군요. 물론 저도 무척이나 놀랐죠. 엄마? 아이 너희 어머니쇼? 제가 무어라 대답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얘가 제 며느리인데, 아니 근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사장님하고 아는 사이야? 제 질문에 남자가 대답을 하더군요. 아이 세상에 이런 인연이. 저 지혜 사촌 오빠예요. 사촌분이시라고요? 네. 사돈 어른이신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필리핀에 있던 거 아니었니? 지혜가 며칠 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사망 소식 전해 듣고 이렇게 달려왔네요. 사실 지혜가 제 아내를 무척이나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귀국을 했으면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답도 없고. 죄송해요.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며느리는 자기 발끝만 보며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남자에게 백숙을 전달하고는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 하기에 그날은 일을 못한다고 하고는 집을 나왔어요. 무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찜찜함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에 대한 반가움과 그리고 의문점들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지혜를 데리고 집으로 가며 어서 셋째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필리핀에 있다는 생각에 전화는 잘 안 했어요. 주로 카톡으로 연락을 했었죠. 하지만 귀국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에 셋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더군요. 그리고 10분쯤 후에 저는 셋째와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나 귀국했어요. 먼저 연락 못해서 미안해. 한국 와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대충 정리하고 연락드리려고 했지. 그게 말이니? 왔으면 왔다고 바로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귀국한 지 며칠 됐다면서? 그럼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바로 셋째를 닥달해서 집으로 달려오라고 했죠. 아들은 통화 후 집으로 달려왔어요. 지혜를 강석 형님네서 만났다면서.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강석 형님? 지혜 사촌 오빠. 그렇지 않아도 강석 형님 아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귀국을 했거든. 지혜가 그분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어. 아들도 셋째 며느리 지혜의 사촌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당시에는 그저 사촌 오빠의 아내가 죽어 마음이 아파서 저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귀국했으면 지낼 곳 없는 거 아니니?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지. 어쩜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아니야. 언제까지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 수 없잖아. 우리 괜찮은 전셋집 구했어. 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돈 좀 벌었거든요. 공부하러 갔으면서 돈은 어떻게 벌어? 무슨 일을 해서?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여행회사에서 가이드 비슷한 일들 하면서 돈도 벌고 영어 공부도 했어. 아이고, 자세한 건 천천히 말해줄게요. 그러더니 아들은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먹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었어요.
새로 구한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아들은 그저 조만간 정식으로 초대한다고만 말하며 집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루 자고 가. 1년 만에 보는데 밥만 먹고 이렇게 가버리니? 내일 첫째랑 둘째도 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볼 날 많습니다. 오늘 그만 갈게. 나 너무 피곤해. 그런데 그때 셋째 며느리가 제 손을 잡더니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전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그때 며느리 눈을 보는데 여러분 그런 눈빛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 전 남편이 집 밖에 있는 낡은 창고를 수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창고 한켠에서 아기 고양이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고양이가 버리고 간 것 같더군요. 추위와 굶주림에 딱 죽어가는 모습의 아기 고양이였어요. 빽빽 우는 아기 고양이는 눈물이 고인 채 두려움에 떨며 저와 남편을 바라보았죠. 그때 며느리 눈이 딱 그 눈빛이었어요. 너무나 애초롭게 살려달라는 눈빛이요. 그래서 바로 자고 가라고 말하고는 셋째만 집으로 보냈습니다. 대체 니들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싸운 거야? 나한테 다 터놓고 말해도 돼. 필리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수일을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해주는 밥을 조용히 먹고 자고 또 일어나 먹고 그것만 반복을 하더군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잠을 잤죠. 또 어느 날은 새벽에 곡소리가 나서 남편과 잠에서 깨서 기겁을 한 적도 있었죠. 며느리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급하게 달려가니 지혜가 통곡을 하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야? 응? 왜 그러니 대체? 말을 해야 이 엄마가 알지,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슬픈 꿈을 꿨어요. 남편도 저도 걱정이 되어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셋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말들을 안 하니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지혜를 다시 만난 이후 저는 지혜의 사촌 오빠라는 남자 집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 남자가 그만해달라고 하더군요. 사돈에게 일을 시키는 게 미안하다는 입장이었죠. 그 이후 원래 하던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남편도 그날은 모임이 있어 집에 없었고 며느리 지혜만 집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왜인지 마음이 뒤숭숭하더군요. 집에 혼자 있는 며느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던 것을 멈추고 식당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 혼자 있을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멍한 표정으로 밧줄을 들고 있는데 순간 심정이 덜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을 준비하다가 제게 발견된 것 같았거든요.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게 연락을 받은 남편도 급하게 달려왔죠. 검사 결과 며느리는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공황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의사는 당분간 며느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절대 혼자 있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을 모두 그만두고 집에서 며느리 지혜를 살펴보기로 했죠. 극도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메여오더군요. 대체 필리핀에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을 터지게 만드는 건 셋째 아들 놈이었어요. 지혜에게 큰일이 생길 뻔한 날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바로 셋째에게도 전화를 했었죠. 하지만 이놈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이 한참 지나서야 전화를 받더군요.
뭐 했는데 이제야 연락을 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인데? 머리야.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지금 일어났어. 정말 내 아들이지만 바로 옆에 있었다면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지 아내가 지금 저렇게 불안정한데 지는 팔자 좋게 밤새도록 술이나 처마시다니요. 며느리 상태를 말하며 당장 달려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놈은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내가 간다고 뭐 좋아지겠어? 지혜도 엄마가 편하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막말로 내가 의사야? 지가 정신줄 놓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이 미친놈이? 이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남 이야기 아니? 네 아내 지혜 이야기잖아. 몰라. 나 숙취 때문에 힘드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아들 집 주소를 물어보았죠. 찾아가서 한 대 패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집 주소를 받고는 몇 번 집을 찾아갔지만 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는 건지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집 안에도 들어가 봤지만 헛수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던 저는 불현듯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급하게 방에 있는 며느리를 찾았죠. 지혜야, 그날 그 남자가 네 사촌 오빠라고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왜 대답이 없어? 그때는 네가 갑자기 나타나 내가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뭐가요? 지혜 네 사촌 오빠면 네 엄마를 모를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날 지혜 네가 나보고 엄마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나보고 분명히 그랬어. 나보고 엄마냐고. 이게 말이 되니? 사촌 오빠라면서 사촌 동생 엄마를 몰라봐? 대체 뭘 숨기는 거야, 응?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는 건지 다 말해봐. 지혜야,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나 너 딸처럼 생각하고 산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응? 엄마한테 다 말해봐. 제 말에 셋째 며느리 지혜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제 정신은 아득해지며 정신을 잃을 뻔했죠. 사실 그 집에 있던 아이 제 아이예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한참 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물어봤어요. 지혜야, 네가 그 남자랑 바람을 피웠던 거니?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 바람 피우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건우 씨가.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지혜를 말리며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진정제를 맞은 후에야 간신히 며느리는 잠이 들었어요. 의사는 며느리의 정신이 극도로 불안정하니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그 남자에 대한 질문을 한 저를 자책했습니다. 분명 의사가 정상이 아니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더군요. 바로 제가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자칭 며느리의 사촌 오빠라는 사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남자는 나오지를 않더군요. 며칠 허탕을 치고 그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는 부동산에 수소문하고 알았습니다. 그 집 내놨어요. 급하게 어디 간다고 시세보다 싸게 처분해달라고 급조로요.
그 남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하이,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디 갔다고요? 집 아직 안 팔렸는데 벌써 이사를 갔어요? 무슨 일이래? 그 남자가 집을 내놓고 사라져 버렸더군요. 다시 모든 것이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답을 말해줄 사람은 단 한 명뿐이 안 남았습니다. 바로 제 셋째 아들이요. 그날 이후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입원시키고 남편에게 며느리를 전담시켰어요. 남편이 화장실 갈 때는 며느리를 꼭 간호사에게 맡기고 가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단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저는 아들놈 집에 갔습니다. 가봐야 만날 수도 없었고 제 전화도 받지 않는 놈이니 저는 아예 그 집 앞에서 형사들처럼 잠복을 했죠.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갈까봐 물도 최소한으로 마시며 잠복을 했어요. 그렇게 3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아들놈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어떤 여자와 팔짱을 끼고는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바람이 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들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나다. 당장 문 열어. 엄마? 뭐야? 집은 또 어떻게 알았대? 지혜가 말했어? 쉰소리 그만하고 당장 문이나 열어. 엄마, 나 씻고 있어서 그냥 내려와. 응? 미안해. 알았지? 당장 문 안 열어? 아들놈이 순순히 문을 열 리가 없었죠. 내연녀와 함께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며느리 지혜가 알려준 집 비번을 쳐버리고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들놈과 이미 벌거벗은 아들의 내연녀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달려가 아들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니? 응? 사람이야? 네 아내는 지금 중내사내 하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아. 제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자 아들도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쩌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야, 미연아, 옷 입어. 나가자. 그러자 멍하니 있던 아들의 내연녀가 급하게 옷을 입더군요. 제가 달려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죠. 어딜 도망가? 동네 창피하다고?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냐? 그러자 아들이 달려와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적당히 해. 엄마면 그냥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며느리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야, 조미연 뭐해? 빨리 옷 입어. 그리고는 아들놈은 내연녀와 급하게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넘어지면서 허리가 나간 건지 일어서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들 집에 덩그러니 혼자 쓰러져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 집을 뒤엎어 버렸죠. 내 아들이지만 갱생 불가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내연녀와 함께 팔짱 끼고 있는 장면은 사진을 찍어두었지만 증거가 부족할 듯해서 혹시 모를 아들이 바람났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긁어 모아둔 것 같은 충격적인 서류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집의 아이가 며느리의 아이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바람이 났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셋째 아들이 주도한 더러운 계약이었어요. 계약의 내용은 지혜가 그 남자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조건으로 5억을 받는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가진 것 없이 필리핀에 갔다던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었고, 지혜가 정신적으로 망가진 이유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며느리의 사촌 오빠라고 소개한 남자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말한 며느리의 말도 이해가 되었죠. 그 남자는 며느리의 사촌 오빠가 아니었던 겁니다. 계약서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더러운 글들은 처음 보았어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한 차례 속을 개어내고 제 아들의 더러운 만행에 또다시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아들이 밀쳐 다친 허리가 아픈 이유도 있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지혜는 진정제를 맞고 계속 잠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남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남편 또한 셋째 아들의 만행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대충 허리 치료를 마친 저는 바로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갔을 때 며느리는 깨어나 있었죠. 다행히도 이전보다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들 집에서 보았던 계약서에 대해 물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의 병이 그 때문에 생긴 거라 확신했죠. 조심히 사건의 전말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희 부부는 모든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필리핀 어학연수는 없던 일이에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임신한다면 적어도 10달 동안 배가 불러있을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우 씨가 생각한 방법이 필리핀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셋째 건우의 계획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미쳤어? 그딴 짓을 왜 해?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못해. 잘 생각해봐. 5억이야 5억. 너랑 내가 5억을 벌어서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 어쩌면 평생 모아도 못 모을지도 몰라. 우리 그 돈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도 우리 닮은 자식 낳고 우리 부모님이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 그래? 이 기회에 못 살리겠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앞에는 이제 불행한 미래만 있겠지. 5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라며 그 돈만 있다면 평생 지혜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아들이 무척이나 설득을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태어나 지금까지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며 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모조차 자신을 방치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이미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제 아들이 나타났고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 생각했대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자신도 이 가족에 포함되는 한 명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빌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면 절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며느리를 저는 안아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꼬드기고 설득했을지 훤하게 보였어요. 먹잇감을 잡은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오랜 시간을 설득하며 가스라이팅을 했겠죠. 주변에 그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고
오직 제 아들에게만 의지했던 며느리. 지혜의 상황이 딱 가스라이팅 당하기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셋째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갖던 아이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알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니,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만나고 있던 여자였더라고요. 이 말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결혼 이후 외도를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지혜와 결혼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를 이용해 먹고 그 돈으로 자기는 뒤에서 내연녀와 함께할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운 삶을 살아온 지혜를 선택했었나 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내 아들이었지만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며느리를 진정시키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끔찍하고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해결책을 쉽게 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자고 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게 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다 복잡해지는 거야. 나 그냥 쉽게 생각할래. 말 그대로 나는 모든 걸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낼 거야. 말리지 마.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사람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며느리를 대리모로 이용한 그 남자는 사람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니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무식한 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윤리법이라고 하죠. 아들놈은 너무나 괘씸하게도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고요. 그것도 애초에 이 목적으로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5억이라는 거금도 챙겼고요. 이것 또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앞에 돈으로 제 며느리를 산 남자보다 죄질이 더 나쁘고 형량도 더 높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의 내연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어차피 제 전화는 받지도 않을 테니까요. 제가 문자를 보내고 5분도 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미쳤어? 그렇게 아들 인생 망치고 싶어?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며느리가 아들보다 더 소중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해. 내가 살면서 지금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망친 거야. 엄마 탓하지 마. 그리고 네가 그랬잖아. 지혜 평생 불행하게 살아온 애라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처럼 잘 좀 챙겨주라며. 네가 지혜 나한테 소개한 날 처음에 부탁한 거야. 잊었니? 그래서 한번 그래 보려고. 이제 내가 걔 엄마가 돼서 걔 좀 지켜줄라니까. 엄마!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죠. 그리고 남편 전화로 112를 한자 한자 천천히 눌렀어요. 눈물이 나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스스로 제 살을 자르는 듯한 기분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죠? 아동매매 브로커를 신고하려고요.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경찰들도 이런 유형의 범죄는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제출했습니다.
아들의 내연녀에 대해서도 증거로 내밀며 제 아들이 지혜와 결혼을 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런 목적이었다는 것도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과 의뢰자였던 그 남자는 나란히 검찰에 송치되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아 가져간 그 남자는 교수였더라고요. 아내와 사별을 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그 남자는 저희와 재판부에 간절하게 선처를 요구했죠. 저런 인간이 쉽게 반성이라는 것을 할까요? 아마도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었을 겁니다.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며 빌던 그 남자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바로 자신의 딸도 포기해버렸죠. 덕분에 아이는 며느리 지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그 아이를 간절하게 원했었거든요. 아들의 내연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지혜보다 자기가 먼저 제 아들을 만났다고 그 상간녀는 난리를 피웠죠. 물론 그 덕분에 제 아들 재판이 더 불리해지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어요. 아들이 처음부터 지혜와 결혼한 목적이 불순했다는 것을 아들의 상간녀가 당당하게 증언해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에? 아이를 원하는 사람과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원하는 것을 맞바꾼 건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입니까? 아들의 말에 담당 변호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아들은 재판 중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한 재판부에서는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3년의 중형에 처해졌죠. 형이 확정되는 순간까지도 아들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저주했죠. 엄마가 자식 인생을 망쳤다고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증언하고 증거를 제공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자며 제 결심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니 역시나 피눈물이 나더군요. 내 자식이 저렇게까지 망가진 데는 분명 제 잘못이 가장 컸을 거예요.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처벌은 아들이 받았죠. 이제 저는 살아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겠죠. 제발 아들이 감옥에서 반성을 하고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랄 뿐이었어요. 지혜는 이후 자신의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이라 생각하며 저는 지혜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물신양면으로 자립을 도와주고 있죠. 꾸준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지혜는 현재는 우울증이 대부분 치료된 상태이네요. 현재 아들은 출소를 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저희 부부를 찾아오지 않았죠. 딱 한 번 자기 형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 그리고 지혜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큰 잘못에 차마 얼굴을 보고 직접 잘못을 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혜의 딸은 이제 제법 커서 어린이집도 다닐 정도입니다. 저와 남편이 이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었죠. 부디 이 아이는 엄마의 슬픈 인생과 아빠의 잘못된 인생을 닮지 않기를 바라며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 지켜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저희 노부부의 명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